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낯익은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목요일의 2부는 정법 승부죠. 오늘도 우리 지금 세간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간의 관심, 제일 뜨거운 건 돈 아니겠어요? 1조 원이 넘는 이 이혼 소송. 근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판결문에. 네. 예, 간단하게 이거부터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애초 판결문에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이제 이거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이죠. 지금 이제 SK CNC의 전신인데 가치가 주당 8원, 그리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이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그리고 SK CN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5,650원으로 각각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1994년부터 1998년 그 선대회장 별세 씨와 별세 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갖고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 그리고 355배로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당시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100원하고 1,000원하고는 10배 차이인데 이거 헷갈리는 게 이게 좀 잘못 쓴 건가 이게? 그래서 이에 따라 갖고 이제 최 회장 기여분이 이제 355배였는데 이게 이제 35.6배로 수정이 됐죠. 대신 이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가 고쳐졌다 해서 판결의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주문까지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판결문 고쳐주는 거 이거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죠? 흔하지는 않는데 저도 판결 경정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사건 기록이 너무 많다 보면은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쓸 때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경우는 단체 당사자다 보니까는 금액이 개별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판부에서 오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경정 신청을 했더니 경정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정이라는 것이 민사소송법 211조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이제 이걸 경정을 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경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단순히 잘못된 계산으로서 이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든지 이 기여도의 비율에 관해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경정만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부분이 기여도라든지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딱 이것만 가지고 또 판단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사실관계 중에 이 부분이 특히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증법칙 위반이라든지 심리 미진이라든지 이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유재산 판단함이 있어가지고. 뭔 재산이요? 특유재산. 그게 뭐예요? 이제 최 회장의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특유재산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세웠던 논리 중 하나가 선대 회장이 올린 가치 주식보다 최 회장이 올린 가치 주식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배수를, 그러니까 이 몇 배 올랐는지 이걸로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재판부 기준으로 단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최 회장이 올린 배수가, 그러니까 몇 배 올린 게 더 적어진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제 수정을 했죠. 다시 또 2024년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125배에서 160배. 2024년까지는 160배가 올랐다 해서 단순히 125배 35.6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25와 160배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노소영 관장 측이 기여한 그 시점이 어디까지냐. 근데 재판에서 2019년까지 2019년부터 결혼이 파탄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기여도를 계산할 때 최근까지 계산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이혼을 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뭐 재산 분할을 이게 만약에 같이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기여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일방이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외도를 했다든지 이러면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를 따로 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던 것이냐면 이 최태원 회장의 전체적인 재산을 4조 정도로 보고 이 4조를 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유재산, 그러니까 상속이라든지 이 혼인관계 중에 내가 내 이름으로 단독으로 가진 것은 원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아니면은 감소를 방지하는 데 있어 이 배우자가 기여를 하면 그건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걸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실관계가 이 내조라든지 뭐 기여를 했다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아버지한테서 받은 것인데 이것을 뭐 전세 보증금을 그때 돌려주기 어려울 때 뭐 배우자가 그것을 뭐 좀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여도가 명백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 혼인 생활이라는 것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어디까지가 기여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통상적으로는 공동재산으로 이제 조금 보게 되고 이 중간에 내가 어떠한 뭐 주식을 산다든지 집을 샀을 때도 이 공동재산에서 나왔다고 불려지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에선 받고 기여도를 65대 35로 보고 이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특유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분할의 대상이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다 공동재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제 예상에는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기여도를 판단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K 관련해서 주식이 그 최근에 샀던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기여의 대상, 그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제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지금 주식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판단이 났는데 아마 이게 대상 청구여서 이게 물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거에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시점 이후부터는 그 부분을 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뭐 주식이 들어가서 이게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이혼하면 어떻게 뭐 어디까지 인정해줘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제 조금 이 2019년과 이제 2024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2심 판결 선고 직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주장한 건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이 파탄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 시점이 명확하다면은 파탄된 시점으로 예외적으로 거기에 재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2024년에 있는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왜 예전에는 2019년까지 뭐 2009년까지 평가를 하다가 왜 이거를 갑자기 2024년으로 땡겼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혼 사건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전부 원칙으로 갑니다. 원칙이요? 예, 원칙. 사실심 변론 종결시 시점으로 재산을 평가를 해요. 그 뭐 주식 말고 그냥 뭐 주식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공동재산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 일단은 이제 저희가 흔히들 하는 말이 5년이 지나 애가 있고 5년이 지나면은 한 10에서 15%, 10년이 지나면은 15에서 30%, 이제 15년 지나면 거의 40% 가량. 그러니까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제 20년이 지나면은 보통 50%까지 인정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이 주식 가치나 이 상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본인이 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들 있잖아요. 특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게 금액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혼인 관계에서 증식됐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여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통상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뒤에 이게 1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제가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건 주로 정권이 기여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관계없는 뭐 제가 대기업 주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올라갔어요. 그것도 제 기여랑은 사실 관계가 없죠. 뭐 제가 잘 판단을 한 거겠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SK 주식이 이제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최태원 회장이 경영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기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기여가 이 혼인 관계에서의 기여도에도 같이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건 또 좀 달리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헷갈리게 돼 있고 이게 불가분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재판부에서도 그 판단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이게 듭니다. 또 다른 시선이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경영함에 있어가지고 경영을 잘할 수 있을 때는 노소연 관장의 내조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또 주장이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기여를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라 제가 말씀드린 거라 이런 부분을 되게 복잡하게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복잡해 가지고 결국은 얼마 이게 좀 내려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상고심에서 이 사실심이 원칙적으로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사실 판단에 대해서 검토를 할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 오인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게 민사소송법의 432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심 판결에 상고심은 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하게 인정된 원심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기속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체증법칙 위반 그러니까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뭔가 법칙이 위반이 됐다든지 아니면 심리가 미진했다. 이 심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논리나 경험칙에 의해서 봤을 때 이게 인정되면 안 될 것이 인정됐다. 이렇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관련해서도 사실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파기환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파기환송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률 부분도 이 특유재산의 인정이라든지 특유재산의 예외적인 이런 분할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사조를 다 인정한 부분이 법리적 해석상 맞느냐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파기환송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 법률에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 이건 뭐죠? 국민연금 분할 그러니까 이게요 이분들의 그 이혼 문제로 해가지고 이혼 당사자들끼리 국민연금도 나눠 가야 되느냐?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민연금 그 법상으로 국민연금법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나눠요? 그 자동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즉 분할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득할 국민연금을 만약에 내가 10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노소연 가족이 35%의 기여도가 인정이 됐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에서 자동적으로 배우자한테 35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제 황혼 이혼을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 더군다나 아트센터 또 나가라 그런다며요. 이 아트센터 딴 데로 나가라 그런다며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SK 건물 본사 SK의 이제 소유죠. 최태원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 결정은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 SK 그룹이 이제 노소연 관장한테 그 이제 뭐 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이혼 판결을 이유로 원칙 형식적으로 따진다면은 노소연 관장이 별도로 지금 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계약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SK 측에서 이제 그 건물 4층을 아트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니 나가달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당연히 존재하니까는 임차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SK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상에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점유를 해제하고 인도해달라 이것인 거고 노세훈 관장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 만약에라도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점유는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비우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또 엮여 있잖아요. 이 부부라는 관계가 있었고 또 이혼 소송에서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최태원 회장이 노재현 관장과 어느 정도의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 결국에는 1심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려면 이혼 소송보다는 결과가 늦게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협의가 될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간 이거는 좀 들여다보고요. 근데 이게 왜 관심이 가냐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뭐 우리가 뭐 말하기도 힘든 금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고 다음 주제는 조금 우리랑 밀착돼 있는 건데 여러분 대전 갔다 오시는 분들 대전이 아니고요 세종시 갔다 온 분들도 꼭 사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심당 이게 그 빵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 성심당이 대전역 입점 월세를 두고서 지금 네. 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코레일 측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심당이 2019년부터 이제 대전 역사 저도 이제 대전에 가면 항상 성심당 들려가지고 사갖고 올라왔는데 그 이게 이제 5년간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이제 2층에 거의 91평 정도 사용하고 있었죠. 그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은 이게 이 딴 데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코레일 유통에 이제 이 임대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게 임대 조건이 최소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단순 계산해 보면 거의 4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4억 4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제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17%에 해당하는 4억 4천만 원을 성심당한테 이제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성심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월세가 4배, 단순히 말하면 4배인데 이제 이게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더 추가로 거죠?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제 성심당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맨 처음에 성심당이 대전역에 갔을 때 코레일 측이 뭐냐면 우리 월세 1억 이거 올리지 않을게. 니네가 두라만 달라.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심당이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 유통인가 이걸로 그러니까 계약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뀌면서 예전에 그 1억 뭐만 계속 내라고 그런 거 파기하고 딴 데랑 똑같이 내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대전역 2층에 그 마지방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이제 90평 정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2015년에 이제 그 원래는 여기가 푸드코트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푸드코트가 이 영업이 조금 잘 되지가 않아서 2015년에 이제 중도로 해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해지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레일 유통 측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2차례 이제 이 응찰을 받았는데 2차례 유찰이 될 만큼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심당이 들어오기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때 당시에 임대차 계약 금액 자체가 조금은 이제 뭐 주변에 비해서 낮은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3년 계약을 당초 했는데 이게 계약이 잘 진행이 됐고 이제 이후에 2019년에 5년 동안 계약을 연장을 해요. 그리고 그 계약 당시에 이제 또다시 이제 임대료가 조금 뭐 큰 금액이지만 어쨌든 뭐 조금 낮은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중도에 이 부분을 그러면 계약 방식을 바꿔서 월 금액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방식이 지금 자산 임대 방식이라고 해서 자산의 뭐 몇 % 비율을 그 월 임료로 정하는 그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 코레일 유통에서 대전역 내는 구내 영업 방식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임료를 산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 매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에 있는 입점 업체들이 뭐 백화점의 그 전체 매출, 자기가 이제 올리는 매출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달 100만 원 팔았습니다 이러면 5% 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건데 이제 대전역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성심당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그렇게 변경하자. 2024년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그 수수료 기준이 대전역에서 있는 기준이 17%에서 이제 4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성심당이 매출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월 26억 정도가 평균 팔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만 그럴 거예요. 대전역 지점에서만.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막 줄을 막 서서 가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 17%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월 임료가 4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성심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월 1억 정도였는데 월 4억까지 지급을 하면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코레일 유통 측에서도 다른 임차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공고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응찰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법이 있을지가 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성심당도 뭐 여기에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성심당이라는 기업이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새우 확장은 다른 지역으로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전 지역의 근처 충청남도 대전의 근방으로 한 그쪽에서만 우리는 계속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6개 정도 된대요. 그 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맞는데 나름대로 확실한 기업 경영 철학이 있는 기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1억 내고 있다 4억 넘게 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예 내겠습니까는 안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절충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2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4억이면은 이제 성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없는 비용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 자신들의 매출의 많게는 거의 이제 20%에 달하는 돈인데, 근데 20%를 정도로 임대료로 내고 나면은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심당 측에서는 1억을 고집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대전 역사에서의 이제 그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절충을 할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성심당이 이거 1억만 냈다 이게 특혜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코레일 측이 먼저 거기가 하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잘 되는 거 일단 고정 그 월세로 해가지고 받는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 변호사님은? 네, 지금 코레일 유통 측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임료를 제공하면서 올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레일 유통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누군가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것일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예. 이 갈등 관련해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규정의 이런 적용 관련 이런 연구 용역을 냈다고 하니까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세 봤는데 용역까지 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를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혹시나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또 매출이 너무 높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오늘은 뭐 하간 임대료까지 몇 억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